영화 제8일의 밤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영화는 당연히 여름 시즌을 맞아서 만들어진 공포 영화일 겁니다. 영화의 장르는 호러라기보다는 오컬트라는 명칭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형 오컬트겠죠. 몇 년 전 검은 사제들이 나왔을 때는 장르적 신선함의 버프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지만 이제는 이런 효과는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곡성, 사바하 등등 국내 영화에서도 오컬트 장르가 계속 창조되고 있으니까요. TMI로 사바하 장재현 감독의 후속작 파묘에 최민식 배우가 출연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8인의 밤은 이러한 자장 속에 있는 영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장점에 비해 단점이 훨씬 거대한 영화입니다. 장점도 특별히 우수한 지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완전히 장르에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름 영화 곳곳에 창작자의 세계를 담아내려는 지점이 보였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 미약한 장점들조차도 단점에 거의 가려져 버리긴 하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제 영상을 만들 때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이 시청하신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 요약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에도 다소 이물감이 드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근히 이야기가 복잡하죠. 물론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하다가는 영화의 리듬이 루즈해져 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은 일견 이해가 되긴 합니다. 게다가 영화에서는 플래시백이라는 쉬운 길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죠. 나름 최대한의 클리셰를 피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연결고리들이 헐거워지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혼동을 주는 면면이 발생하는 겁니다. 과거에 도깨비의 검은 눈과 붉은 눈이 부처님에 의해 봉인이 되었는데 그 사상을 탐닉하던 현 시대의 한 인류학자가 인도에서 붉은 눈을 발견하고는 부활시킵니다. 이 붉은 눈이 검은 눈과 만나게 되면 악귀가 탄생하고 인류가 멸망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8일 동안 7개의 징검다리, 말하자면 선택된 7명을 차례차례 빙의하는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최종적으로 8일째 밤에 하나의 완성된 절대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7인이 되는 조건은 죽을 운명이었으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 빙의된 사람은 인류학자일 겁니다. 그도 자신의 목에 칼을 찔러 죽을 운명이 되려고 하는 순간 붉은 눈이 나타나죠. 그 이후 그는 명상 모임을 빙자한 재물찾기 모임을 조직합니다. 그곳에 최종 징검다리인 처녀보살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점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영화는 처음부터 에란이 마치 처녀보살인 것처럼 몰아가요. 근데 알고 보니 반전으로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악귀의 조력자였다는 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는 이미 붉은 눈을 부활시키기 전부터 뭔가 큰 판을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에란을 양딸로 삼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처녀보살을 소거하기 위해 누군가 찾아왔을 때 눈가림을 할 수 있는 시녀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나 믿지라고 물어보자 에란은 스스로 가슴팍에 칼을 질러 넣어 자살합니다. 물론 영화에서 직접적인 묘사가 되진 않지만 비유적으로 가슴팍이 붉어지는 것이 표현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꼬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 지점이 저는 다소 억지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에란은 선녀보살에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굳이 추론해보자면 아마도 선녀보살과 에란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이 들었던 것이겠죠. 그 방법이 뭐냐면 사주가 일치하는 다른 사람에게 빙의를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선녀보살이 그런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치 공교롭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이력이 있는 동진이 보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 이러한 설정은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각본상의 함정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래야 이야기적으로 형사들이 얽히니까 뭔가 좀 더 사건을 입체적으로 변하게 만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건 소탐대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8인의 밤은 이렇게 이야기 측면에서부터 무리한 우연을 반복시키면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청석의 무건수행이 깨진 이유, 마지막 장면과 신발의 의미, 그리고 모든 것이 진수의 내면의 세계일 수도 있는 이유까지 제8일의 밤 작심 비판 지금 시작합니다. 도대체 제가 본 게 뭡니까? 살려라. 지키는 자만이 할 수. 영화 초반 제일 인상 깊던 설정 중 하나는 청석의 무건수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보통 깨질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 깨지는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진수가 새 신발을 사주자 청석은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2년간의 수행이 종결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수 또한 영화의 어느 지점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엔 청석의 무건수행을 진수가 바톤 터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수는 청석의 무건수행이 깨지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말을 합니다. 마치 청석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듯 보인다는 거죠. 말하자면 청석은 자신의 짐을 의지할 사람을 만난 겁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청석은 갑자기 어린애처럼 변하죠. 편의점에서 사탕을 산다던가 아이스크림을 원한다던가 무엇보다 설렁탕이나 햄버거 안에 있는 고기를 본인이 직접 제거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어리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하는 거죠. 물론 둘을 비유적 부자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더 넓은 관점에서 이들이 이루는 성년 미성년의 구도가 영화의 중요한 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이 영화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진수는 영화의 끝자락에 청석의 얼굴에 인을 그려서 자기가 대신 악에 씌어 죽습니다. 그는 악귀를 잡기 위해 함정을 설치할 때 붉은 눈과 검은 눈을 번뇌와 번민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제8일의 밤은 윗세대의 인물이 번뇌와 번민을 모두 끌어안고 아랫세대를 대신해 죽는 영화인 겁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희생이라기보다는 참회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못한 일들을 너희에게까지 전달하지 않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 어려있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진수는 청석을 복수심에 죽일 뻔했던 과거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이유는 청석의 어머니가 음주운전으로 진수를 제외한 그의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죠. 에란 또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게다가 징검다리의 제물 중 하나인 고등학교 여학생은 자살소동도 벌이고 가출도 했던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학생으로 어렴풋이 표현되죠. 그러니까 영화 속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윗세대에 있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하면 제8일의 밤의 세계에서 어른은,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악인 거죠. 그래서 영화 속의 모든 어른은 다 죽습니다. 진수, 호태, 동진, 하월스님 모두 사망하죠. 마지막 장면 또한 이 지점과 관련이 있는데요. 청석이 인도의 사막으로 찾아와 눈을 봉인하자 에란의 발 족쇄가 풀리죠. 이 족쇄는 뭐냐면 양아버지가 만들어낸 일종의 억압이자 굴레 같은 것이겠죠. 어른들이 만들어낸 번뇌와 번민이 다 사라지고 그것을 봉인까지 하니까 족쇄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녀에겐 걸음의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진수의 신발 또한 유사한 맥락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발이라는 건 움직임의 자유가 주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자유가 주어지자 청석은 무건이라는 억압이 풀립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8일의 밤은 하나의 거대한 해탈의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진수가 숨을 거두기 직전 하정스님의 나레이션이 들려요. 수고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번뇌가 크면 해탈도 큰 법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진수 중심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수는 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고 스님이 돼서 번뇌와 번민 속에 있다가 수련 끝에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중인 거고, 그러한 스님의 내면의 지옥도가 이런 식으로 형상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사막 장면도 다소 판타지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감독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을 옆으로 눕혀놓으면 끝을 알 수 없는 무한대의 표시가 되고, 이를 그의 중심인물 진수의 입장에서 보면 무한의 밤에 사는 진수가 깨달음을 얻는 제8일의 밤이라는 의미가 있다. 형체를 갖추지 못한 그 검고 붉은 것이 다시 만나 한 몸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될 것 같으냐. 이제 단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설정이 좀 무리한 게 많죠. 물론 모든 영화가 설정이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란티노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를 죽이는 완전한 거짓의 설정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이 영화의 어떤 설정들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동진에게 빙의된 귀신이 진수에게 사실 내가 마지막 빙의되는 재물이 아니다. 너는 절에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청석이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살하라고 총을 주죠. 진수는 그 총으로 악귀를 쏩니다. 근데 당연히 무소불위의 초월적 존재니까 아무 이상이 없죠. 문제는 이후 이 악귀가 청석에게 빙의되기 직전에 진수가 뒤에서 총을 한 번 더 쏘는데요. 그건 또 다리에 맞아요. 앞의 장면과는 완전히 배반되는 설정인 거죠. 제 생각에 이건 마치 엑소시스트의 명장면처럼 봉진의 몸을 한 귀신이 팔로만 기어오는 장면을 찍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광주의 복산에 오기 직전에 악귀로 빙의된 동진은 이곳은 내가 죽을 곳이 아니라면서 진수를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죽일 거였으면 거기서 죽여도 되거든요. 제 생각엔 단순하게 보면 주인공을 위기에는 처하게 해야 하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느슨한 당위성을 가지면서 살려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진수가 청석의 얼굴에 인을 긋는 장면입니다. 저 악귀를 직접 죽이는 것은 불가하니 징검다리를 죽여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필살기로 얼굴에 인을 그으면 빙의 당사자가 이전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진수가 악귀의 얼굴을 만져야 하죠. 악귀는 너무 강력해서 그냥 만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각본상 장치를 만드는 거죠. 악귀는 진수에게 청석의 목을 조를 수 있는 다소 황당한 기회를 줍니다. 물론 저 악귀는 번뇌와 번민을 먹고 사니까 진수가 더욱더 번뇌와 번민에 빠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억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죽여도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뭔가 곡성을 어설프게 쫓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비장하게 시작해서 완전히 회색 톤으로 음침한 분위기를 깔고 가다가 불현듯 중간중간 유머를 섞기 시작하죠. 호태가 현장 보호를 위해 발에 써야 되는 비닐을 머리에 쓰려고 한다든지, 청석이 롯데리아에서 패티가 2개가 됐으니 더블버거라고 말하는 장면이라든지, 진수의 과하게 그늘지고 진지한 얼굴과는 이질감이 들죠.
들죠. 공포와 유머가 동시에 동작하는 게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 리듬을 어그러뜨리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괜한 딴지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저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명징한 오점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 제 8일의 밤은 작게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목소리는 내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는 썩 별로였지만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8일의 밤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